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카페 일정 광고 드릴게요. 예, 4월 6일 10시에 역사탐방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월 달엔 4.19가 있잖아요. 그래서 4.19 기념묘지로 갑니다. 그래서 10시까지 4.19 묘지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고, 함께 점심을 먹고 덕성여대로 이동해서 우리 박한현 선생님 강연도 1시간 듣고 이런 시간 가질 거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예, 더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네, 4월 1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일산 지역 번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석동 무대뽀에서 하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4월 27일에는 안양 범계 지역에 번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7시 범계역 2번 출구 놀부 부대찌개 철판구이에서 특집 이름 얘기하다가 너무 민망해요. 네,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안양이나 일산에서 번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면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리뷰 소개도 잠깐 드릴게요. 예, 요즘에 최근에 라디오 반민특위를 새로 듣기로 시작했다는 회원분들 되게 많으세요. 되게 의외더라고요. 쭉 들으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진선분 언니들, 몇 살인데 언니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소맥 땡기는 목소리입니다. 저 정말 황금 비율로 소맥 잘 말 수 있어요. 꼭 같이 소맥 먹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편안한 방송 정말 잘 듣고 있어요. 항상 화이팅. 저희 방송이 편안하신가 봐요. 이런 분은 좀 흔치 않은데 듣기 불편하시다. 뭐 이런 환영합니다. 얘기, 소맥을 많으신데. 황금 비율로 만드는. 예. 그래서 빠른 시일에 군자금 보내겠습니다. 너무 좋은 방송 같아요. 뭐 이런 거 되게 바람직한 거죠. 예. 주한미군 범죄에 관련해서 지난주에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멘션을 보내주셨어요. 분님, 그럼 주한미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까? 만나지 않는 게 좋군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기를 안 당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언니? 뭐 돈이 없으면 되나? 아니요. 사기를 안 당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네. 네. 사기꾼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주한미군 범죄에 자유로우려면 주한미군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분통이 터진다. 역시 매회마다 분통이 터진다는 댓글 가장 많죠. 예. 네. 그리고 주한미군 범죄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끊어서 들었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너무 빡친다. 우리 드라마 이번에 그 화순탄광 얘기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못 듣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쥐약에 리플을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쥐약 어플 들어가시면 저도 처음에 조금 헤맸거든요. 그 뭐 라디오 반민특위, 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막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나는 꼼수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말풍선이 있어요. 점이 3개 있는. 그걸 누르면 리뷰를 쓰시거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덕성여대에서 이번에 우리 그 박하영 실장님 강연 가는 게 4월 4.19 탑 갔다가 네. 가는 게 덕성여대에서 한다는 진보 2013 안에 있는 강연이죠? 네. 그래요. 요 진보 2013에 저희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도 4.19 탑 갔다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6일, 7일 덕성여대에서 진보 2013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의 영원한 정말 정신적 지주? 정신적 지주? 인기인? 거의 아이돌급이죠. 예, 박한영 선생님 강연도 있으신데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도 나오세요. 우리 사회 연구소 각동기 연구원님이라고 그분도 나오시고 오늘 왜 그런 소리를 괜히 하는지. 그분도 나오시고 뭐 표창원 교수, 예. 그리고 또 누구 나오더라? 이정희 대표님 나오시고. 아, 이정희 대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라디오 윤경환 반민특위 또 라디오 반민특위 출연진들이 또 많이 우주 나오시더라고요. 최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는 뺐어요, 이번 강연에서. 네. 섭외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 평가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정봉주 연락처나 물어보고. 자, 4월 5일, 6일, 7일 덕성여자대학교 진보 2013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왜 곽동기 박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지금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좀 하세요. 예, 여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녹음하는 날이 4.3이에요. 벌써 65년 전의 얘기인데요. 65년 전. 그리고 이 4.3이 사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걸로는 되게 많이 보여졌잖아요. 최근에도 지슬이라는 영화. 이거 네. 의외로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요? 5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게 약간 예술영화잖아요. 예술영화가 10만이면 거의 1000만 관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지금 벌써 5만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고 또 비념이라는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주 4.3과 관련된 영화라고 하는데 뭐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팬카페에서도 한번 보러 가면 좋겠어요. 예, 뭐 시간 잡아서 한번 보러 예. 가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다큐 영화처럼 했던 레드헌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4.3을 다뤘던 그 내용인데 실제 왜 레드헌터였는가 몰랐던 시절에는 그걸 봤을 때 결국 이 4.3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강정 네네. 기지 다루면서 함께 이때 모든 요인을 빨갱이로 다 몰아서 이렇게 제주도민을 학살했던 그래서 레드헌터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던 다큐 영화가 있었죠. 네, 그때 요거 레드헌터 딱 나와서 대학가나 막 이런 데서 막 상영 되게 많이 하고 막 맞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슬만큼 대중적 인기몰이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레드헌터 이런 걸 좀 기억해 볼 만한 날인 것 같고 특히나 요즘이요. 사회 곳곳에서 이 종북 빨갱이몰이 이게 사실 진짜 65년 전에 있었던 일이면 이제는 좀 일단락되고 사회가 좀 진일보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여전히 헌터인 사람들이 있어요. 헌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엄청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이 현 시점에서 되풀이되고 있는가? 레드헌터. 65년 전에는 레드헌터였는데 요새는 말로는 종북사냥이잖아요. 네.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이유도 1차적으로 있겠지만 네. 지금의 이제 이 한반도 정세와 또 국내 정치적 측면들 이런 대내외적 측면들 잘 고려해 봤을 때 이 박근혜 정부가 왜 이 종북 사냥에 올인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죠. 어제 압수수색 당하셨죠? 그러니까요. 어제 진짜 그 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가 4월 2일 그러니까 4월 1일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항구
응, 맞아. 4월에 종북 세력들이 날뛸 거다, 난동을 부릴 거다, 막 이런 얘기함과 동시에 4월, 5월에 종북 세력이 날뛸 거라고 딱 예측을 하더라고. 딱 근데 그 다음날 타깃이 되셨더군요. 내가 날뛸 것 같았나 봐. 어떡해, 내가 날뛸 것 같았나 봐. 나 무거워서 날뛰지 못하는데. 새누리당 충남 보령 서천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도발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현실에서 북한 편들기를 도모하고 있는 통합기무당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당은 당시 독일에서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주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원 의원이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기무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 주사파 출신으로 지금은 전향을 하셨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계신 이종철 스토리K 대표와 함께 주사파가 무엇인지 또 종북 논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주사파 NL 노선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를 인식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정치의 형태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의 지도부를 어떤 이제 혁명의 지도부로 삼고, 혁명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제. 좌파 입장에서는 낸시랭이라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변희재를 키워승했던 그 위에. 그리고 또 낸시랭 씨가 아주 굉장히 좀 영리한 분인데, 선패배 이후로 이제 좌파 진영이 기가 죽어 있는데, 낸시 씨는 기가 안 죽잖아요. 막 계속 당차게 하니까. 여기에 희망을 거는 거죠. 되게 용감한. 네, 여기에 희망을 걸고. 종북의 개념 논쟁이 자꾸 벌어지니까. 종북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세력을 가장 협소하게 보는 종북 아닙니까? 저는 종북을 넓게 보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더 넓게 가면은 좀 세상을 잘 모르고 좀 모자라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종북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공정 씨는 종북에서 막 북한 지령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주권방송에서. 근데 제가 통화를 막 하고 있어서 제가 늘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통화를 하고 있어서 안 받았는데, 전화를 이렇게 다 끊고 전화를 했더니, 분님 괜찮아요? 이래서 내가, 네, 전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언니가 압수수색 당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걸. 되게 느끼한 편이더라고. 나중에 막 1시 막 이럴 때만. 그래가지고, 전 괜찮습니다. 왜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님 소식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랬더니,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막 이랬더니 분님 집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개미 한 마리, 경비 아저씨 한 마리 오지 않았어요? 네, 한 분도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냥 걱정돼서 연락해봤어요. 이래서 내가 끊고 나니까 진짜 이것들이 나는 좆도 아니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언니네 집에 많이 갔다고. 그래갖고 누가 혹시 가까이 서울에 있으면 분 보고든 누구 보고든 가라 그러려고 전화했더니 분이 바쁘게 우리 집엔 나한테는 안 왔어 이러면서 끊었다고. 한번 가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얘는 뭐냐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막 트윗이랑 뭐 페이스북 뭐 카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글을 막 엄청 올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저희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계속 예고는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고를 했을까? 우리가 예고를 했는데 1차적 타겟이 분님인 줄 알았어. 분님이 한 2차례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 타겟은 분님이고 이제 차례로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네. 그래서 나도 박살을 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무슨 박살까지 내나, 여자 셋을. 우리가 아무리 좀 건강하긴 하지만 이랬는데 보통 이렇게 나가면은 얘네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조금 이따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지, 나는. 아니, 근데 나는, 그래서 한 10시쯤에
제가 그날 새벽에 들어왔잖아요. 새벽에 들어와서 7시에 간신히 일어나고 애들 학교 보내고 11시 넘어서 제가 이제 모교에 모 사건 때문에 하여튼 모교에서 진보적 강연을 못하게 또 학교 얘기해야죠 이따가. 그래갖고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기자회견 준비하려고 막 주섬주섬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 사진을 보니 그러하더군요. 아 그래서 세수도 못한 채로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은 앞에 섰는데 배를 동사무소 직원이래요.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열었더니 문 뒤랑 이렇게 해서 완전 까맣게 또 온 거지. 왜 거짓말을 하고 오지? 근데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어. 왜냐면 동사무소 직원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경험 있으시죠? 당하신. 뭐 부인하지 수차례? 않습니다. 단연간의 진술 잘하시네요. 경험도 있고.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시기적 90년대는 어떠했고 요즘은 어떠하고. 아, 이제 또 2010년대로.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왔을 때는 뭐라고 들어왔어요, 집에? 문 안 열어줄까봐. 제가 혹은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봐 걱정하는 건가? 저는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좀 재밌는 경우는 아닌데 제가 이제 2010년 정도로 기억이 돼요. 네. 저는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이제 막 또 이제 재판이 내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집행유예가 몇 년인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2010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가을이었는데 막 여기저기 사무실이 안에 여러 이제 진보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집은 괜찮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하필이면 우리 집이 보일러 공사하는 날이라 가지고 제가 짐을 다 처리를 했어요. 네, 짐을 다 처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그 처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하루 1박을 했는데 그날 전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집으로 갔나? 그러면? 그렇죠. 공사하는 집으로 갔죠. 그래서 나중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집을 보더니만 여기는 곽동기 씨가 안 사는 집인가?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왔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허술하게 했구만. 뭐 생각을 있어 왔는가, 뭐 보고 왔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압수수색을 가장 그래도 이제 집요하고 나름대로 좀 그들은 뭔가 좀 이제 뭔가 정의감에 뭐 일한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사람들은 뭔가 눈에 뭐 도끼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긴장을 하거나 그래서 제가 뭐 잠깐 눈길을 돌리면 그쪽으로 전부 다 쳐다보고 이제 막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져갈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저희 집엔 불원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쪽으로 튀어 소설 뭐 이 정도? 남쪽으로 정부를 버리고 튀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거? 자유주의자로 평생 살아간 뭐 이런 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온하다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은 압수수색 증거라든지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압수수색은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 법 자체가 그냥 만들기로 하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건데 사건 하나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이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미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진보의 활동을 또 위축시키려는 목적도 있거든요. 나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왜 선언니가 압수수색 당했냐 우리 회원들이 막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언니가 이런 죄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해요. 이런 게 없잖아. 난 그래서 그냥 내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 그냥 겁먹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별로 그런 걸 겁먹지 않는다는 건 잘 알 텐데. 명분이 뭐였죠? 명분이 무슨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게 그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 6월 15일 날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잖아요. 요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시민사회 단체였는데 그게 이제 2000년 공동선언 발표되자마자 그 직후에 된 거죠. 그러고서는 몇 년도에 없어졌지? 하여튼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인가? 들어서서인가? 하여튼 그 즈음에 없어요. 한 5년 전 정도 같은데 4년 전, 5년 전 막 이런. 그때 없어졌는데 사실 이 단체는
무슨 회원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든 웬만한 단체는 회원제가 아니에요. 아니 회원으로 가입해갖고 무슨 회비를 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단체에 내가 회원이었다. 이라고 이적단체 가입이다. 그 단체가 이적단체고 남북 공동선언은 이적 그 표현물로 보는 거야. 6.15 공동선언 아니, 그리고 자체를. 언니가 쓴 시집도 이적 표현물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그 시집에서 몇 개 이제 그 미국에 관련해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라크 파병 뭐 이런 것 좀 까기도 하고. 이것도 근데 2008년에 촛불 집회 하면서 냈던 시집이거든. 그리고 그때 이제 조계사에서 나름 좀 성대하게 출판 기념회를 해서 정말 그 저명 인사들 막 오셔갖고 다 시문학의 밤처럼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그때 이미 언론 보도랑 이런 거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데. 근데 이게 또 5년 지나갖고 그 시집에 미국에 대해서 쓴 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적 표현물이다 뭐 이러면서 그 영장 안에 있더라. 시집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걸려면 인터넷에 이런 내용은 이거보다 더 미국을 더 심각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요. 아니 근데 근현대사를 보면 사실 미국하고 일본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제정신이야 그게? 그게 오히려 진짜 비상식인 몰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그때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다 출판하고 출판기념회 하고 다 팔고 막 이랬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걸 들고 갖고 이적 표현물이라는 건 뭐야? 5년 전 일로. 진짜 너무 이상해요. 내가 너무. 지지난주에 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고 와갖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참 하여튼 저는 너무 분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라디오 반민특위 하면서 꼭 압수수색이 아니더라도 뭐 선의 남자 윤기진이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 간 이 사건도 대단히 비상식적인 사건이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크고 작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신질환이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예. 안 돼. 너무 화병이 날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목표일 분하고. 수도 있어. 그게 목표일 수도 있어. 너의 정신질환. 내 손상. 그러니까 화병 나서 막 날뛰게 하려는. 근데 그래서 어제 와갖고 근데 우리 집에 책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 책이 많아요. 왜냐면 감옥 가면 책을 소녀니까 둘 다. 네. 아니 전혀 안 그랬어요. 감옥 가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시비 걸고 싶은 거야. 보니까 무슨 미국 관련한 책도 되게 많고. 근데 이 미국 관련한 책들 다 미국인들이 쓴 거에 합법적 출판물에 막 이러지. 그러니까 그걸 빼갖고 이거 제목이 미국 뭐 이런 건데 이렇게 딱 빼보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딱 보면 수용자 윤기진, 수용자 황선 이렇게 붙어갖고 그 교도소 직인이 딱 찍혀 있어갖고 이게 다 합법적 경로로 또 공무원들이 다 승인 하에 읽은 책들인 거야. 전부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들고 가봤자 인거인 거지. USB도 가져갔다면서요? USB도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해요. 다 USB도 복사하고. 보니까 컴퓨터, 휴대폰, USB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러지 뭐 다른 디지털 기기가 있었으면 또 가져갔을 텐데 진짜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컴퓨터에도 우리 결의 소설. 되게 그 판타스틱한 아동 소설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복사를 해갖고 갔어요. 미니에 또 동시가 들어져 있고. 이런 거고 USB에는 공인인증서만 들어있다면서. 근데 공인인증서 계속 이렇게 복사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걸 설마 그렇게 악용하진 않겠지만 돈이나 있어요? 통장에? 그래도 그래서 너무 가져간 게 언니가 딱 그러더라고. USB 보더니 이거 뭐야 이러면서 가져갔는데 언니가 저기 공인인증서밖에 없는데. 아니 그리고 USB도 이렇게 왕따 큰 옛날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왕큰 USB인데 이게 얼마나 안에 공인인증서 말고는 없었으면 이걸 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알아? 몰라요. 0.3초인가 3초인가 걸렸어. 왜냐면 이 복사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하고서는 사인을 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뭐 내용이 얼마나 없었으면. 근데 핸드폰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복사하는데. 왜냐면 내가 쓸 줄 모르는 앱들도 원래 깔려주는 게 왜 이렇게 많잖아. 다 쓰지도 못하는 앱인데 워낙에 깔려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이것들을 다 복사하려니까 많이 걸리나 보더라고. 막 애니팡이나 윈드러너로 막 북과 교신했다 막 이렇게 막 발표하는 거 아니야, 얘네? 진짜. 근데 나는 다행히 그건 없어. 게임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도청 이거를 게임 앱을 깔면 도청 이걸 이렇게 깔린다고 TV에서 나와갖고 게임을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그런 거 깔려 있겠지? 하여튼 그러고 나서 다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얘네들이 들이닥치 그 시경 보안이과 보안수사관들이 다 이렇게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보니까는 정복들도 한 20명 세워놨다 그러더라고. 사복들도 한 20명 막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출발할 때 보니까 곳곳에 서 있던 자가용들이 다 따라서 출발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위험인자가 아닌데. 나를 잡을 이 정도였으면 7년 동안 못 잡는 살인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 성폭행범이라든지 이런 못 잡은 사람도 있어. 유괴범 이런 데를 못 잡을 수가 없어. 나한테 달려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정도. 우리 집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님이 그 사람들 엄청 우셨다면서요. 아니 절대 안 우셨는데 왜냐하면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우황청심원 이렇게 드렸거든. 근데 빈속에 우황청심원 드시고 속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 근데 계속해서 너무 분노해서 얘네들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우리 기진이 선이 똥도 아깝다. 니네가 만지는 건 똥도 아깝다고. 막 그러면서 어디 인사청문회 이런데 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라고. 이런 쓰레기들 그런 도둑놈들 다 갖다 앉혀놓고 거기 그 인간들을 잡으러 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라 통일하자 그러는 게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일선 공무원들이 면이 안 쓸 것 같은 거야.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 진짜 면이 안 쓰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머니가 완전 정치연설을 아주 수준 높은 정치연설을 막 하시는 거야. 그러고서는 국회에서 그 근무 시간에 누드 사진이나 쳐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나 잡아내라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막 하시고 정말 너무 기계가 막 이러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 앉아서 우시더라고. 저도 엄청 울었어요. 차 안에서 듣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애들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일단 미니 결례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 새끼들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 뻔히 예를 들면 뭐 황선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나를 걸려면 공개적 합법적으로 한 활동에서 걸 거야. 네, 그리고 그 외 할 거 없고 다 도청하고 이래서 아시겠지만 선언이가 집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 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없는 살림에 무슨 압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갔고 어머니도 되게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리플이나 뭐 이런 저한테 막 엄청 진짜 수백 개가 쏟아졌어요. 맞아요. 압수수색 트위터 관련해서 보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좀 이걸 우리 곽동기 박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언니네 집으로 달려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뭐 보안과 이과, 시경 보안이과에 항의 전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최근에 이제 공안당국의 행동들이 상당히 좀 이성을 상실한 측면으로 막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이 성향을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친박을 넘어선 종박이다, 그죠? 예. 종박이잖아요. 왜 종박이냐? 박을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고 할 때 본인의 지향과 이 본인의 가치관과 별도로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아마 이제 우리 그 선님을 압수수색하고 난 그날 저녁에 뭐 뒤풀이도 할 것이고 또 뭐 나름대로 회식 자리도 가지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자괴감 느꼈을 것 같아. 그날. 자괴감도 느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지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왜?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따른다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따를 때 실질적으로 그 본인 당사자에게 이 제공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진보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다라는 이제 그런 규정을 내리는데 종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종북을 막 논란에 거기 휩싸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선님 남편 되시는 윤기진 씨도 지금은 옥고를 치르고 계시고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 같은 것처럼 해서 온갖 가정이나 가족이나 상당히 이제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그죠? 실질적으로 저는 따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명령이 진행되면 그걸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도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는 이상 마음속에서 상당히 많은 자괴감이 들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그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풀 것 같아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냐? 아빠가 니들 공부시키려고 진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라고 하면서 그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자체의 논리가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시도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종박이죠, 종박. 일제 식민지 강점기에 저희가 지조가 있고 올곧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면석이라든지 뭐 어떠한 일도 이제 일정하게 하다가도 도저히 나는 이걸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때려치우고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후에 해방 뒤에 우리 국민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야, 그야말로 민족 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분으로 이제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지금 이 계시는 분들 자녀들 앞에 보고 있다면 사표 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덕적 정당성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아무런 그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그것이 이 사회를 진보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그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렇죠. 우리 이 선님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썩어 빠진 인간 쓰레기들 전부 다 위에서 청문회 하는 거 봐라. 걔들 안 잡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현황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이거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에다가 실제 공권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러한 모순된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국민들이 함께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댓글이 많았어. 원세훈이나 쳐잡아라. 근데 사실 그거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정말 잠옷 바람에 나갔다가 그러자마자 한 얘기가 국정원이랑 원세훈 압수수색 하고 온 거냐고. 이게 제 일성이었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국정원이랑 원세훈 압수수색 했냐고. 이러고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 정말 분하다. 정말 저는 언제나 이제 정의, 사필귀정이라고 정의가 승리는 꼭 해요 하는데 정말 이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누가 그랬지? 원세훈이 그 51%가 아닌 48%의 국민들은 다 적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더를 내린 거잖아. 댓글 여론조사 해라 이러면서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그 뭐냐면, 국민들 적과 아로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린 적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막 이런 데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집을 적지로 보고 선제 공격을. 아니, 어차피 전쟁 국면에 한번 미국 허락 없이 날릴 수 있는 전투기가 하나라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도 선제 공격을 했나? 그러면서 지금 선제 공격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뿌듯해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것들 이렇게 하면 좀 쫄았겠지. 전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저는 10시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방 안에 있었고요. 어머님이 벨이 울렸고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우르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 안에만 한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처음에 왔고 밖에 뭐 정복 경찰들도 쫙 세워놨다고 하고 지금 뭐 차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 어머니 방이랑 제 방이랑 어머니 방이랑 아이들 방 봤죠. 어머니 방에는 다 봤어요? 다 가서 보긴 했어요. 근데 워낙에 딱 보면 애들 거잖아요. 네. 근데 막 뒤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대표님 방하고 주로 여기. 네네. 응접실하고요. 그에 대해서 진보적인 강사들 모시고선 그 대학생들 강연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학교에서 또 불어 통보했다고 해서 제가 또 민주동문회 회장이고 해서 11시 반부터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려고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좀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서 기자회견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온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결국 못 갔어요. 이게 지금 전반 사회가 이런 그 안 보이기 막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대학가 안에서도 이런 막 이데올로기 공세 되게 비이성적인 거죠. 사실 대학이 가장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건데 그런 데서도 이런 이념 대립이나 이런 구도를 격화시키는 것 같고 도대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권력이 가정집이나 뒤지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감옥에서 쓴 편지를 갖고서는 남편을 잡아간 것도 참 어이가 없는데 시집 내고 시 쓰고 인터넷 방송하고 이런 걸 갖고서는 이렇게 탄압을 한다는 게 참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플래시몹을 집회로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플래시몹을 집회로 해서 신고를 하고 플래시몹을 하면 그게 왜 플래시몹입니까? 그러니까. 플래시몹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기동적으로 재미있고 발랄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간적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뜻을 아는 거야 마는 거야. 사실 예술 활동이거든요. 행위 예술이 뭐 다른 겁니까? 플래시몹이 가장 훌륭한 저는 행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위 예술의 어떤 정책 의도를 담았기 때문에 집회다 이러면 우리 사는 사회에서 정책 의도가 안 담긴 게 어딨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마치 정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는 다 정치적이면서. 그래서 이거랑 딱 연결이 되는데 예술도 사실 행위예술도 정치적이면 안 돼.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뭘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하여튼 이 정책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붙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 사회가 정치적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정말 가관이에요. 아니 정치적이지 않은 일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온 국민들이 분홍색 색연필 들고 다니면서 공주나 그려야 되나? 심리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강연을 불허한다고 해갖고 이제 한양대가 또 한 차례 여기서 정치적 강연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한양대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강연을 했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래, 그럼 그 한양대 출신의 또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야?
예. 그곳에서 그런 정치적 수혜를 받으면서 자라나서 지금 어쨌든 당 배지를 달고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는 국회에 진출해 있는 이 한양대 선배들은 뭐가 돼? 그 학교 못 가? 난 하여튼 그분들도 좀 목소리를 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북대에서 또 불어해갖고 길거리 강연하게 됐죠. 전북대 앞에서. 오히려 뭐 호황이 됐다는. 그러니까 진짜 전국적으로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대학생들이 진보적인 행사하지 말게 해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분노했던 사건이, 저는 저희 모교인 덕성여대에서 진보 2013을 하거든요. 근데 이 행사 자체를 불허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 2013이 앞에 진보가 붙긴 했지만 그닥 저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행사라고 보여지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우리 사회 멘토가 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분들이고, 뭐 이게 뭐 집회도 아니고 여기서 뭐 대학생들을 뭐 어떤 옛날처럼 막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모여서 그냥 진짜 회비 내고 강연 듣고 자기네들끼리 뭐 술 한잔 먹게 되면 먹는 거고 안 먹는 거 안 먹는 이런 행사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 강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냥 저희 그냥 콘서트 하듯이 강연하고 이런 행사인데 이걸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 모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런 개백정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대학에서. 그죠. 다른 학교도 아니고 덕성여대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김재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덕성여대 총학생회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 덕성여대가 진보 2013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행사를 학칙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덕성여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갑자기 작년까지는 멀쩡하게 진행되던 행사를 학교 측이 불허했을까?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학칙에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 작년과 다른 올해의 상황에 대한 것 하나입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또 진행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쿠데타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쿠데타를 쿠데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그 알량한 줄대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덕성여대 대학 본부가 당국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가 그런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당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수십 년이 된 이미 한국 사회 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달아빠진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75년도 유신 독재 시절에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학도호국단 시절 만들었던 그 학칙 그대로 지금도 정치활동, 정당 가입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이 학생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에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고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투표를 하라고 하고 오늘은 정치에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고 난 후에 각 대학들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습으로 이어진 이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 대학들이 민주주의가 성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 본부들이 알아서 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학교 당국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 중에 뭐 총학생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정말 학생 자치 조직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모르는 이런 우리 트위터에서 우리 진보적인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옛날 같다고 생각하고 요즘 대학생들 개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대학생들은 엄청 탄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나마 덕선이도 얼마나 진짜 서울의 교통에 정말 예, 요지죠. 후미진 곳이죠. 네, 후미진 곳. 서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은 산골에 있는 노루가 얼마 전에는 노루가 나왔던 적도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는 다른 학교에서 못했기 때문에 덕성여대에서 그나마 한 거거든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행사를 다 막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덕성 애들이 그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게 막 싸우면서 막 이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런 학교에서 또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덕성여대 선배들이 엄청 독해요. 독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는 이제 뭐 이런 거 했을 때 선배들이 그냥 이렇게 좀 열심히 같이 싸워줬어야 되는데 또 덕성 선배들이 또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총장실에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트위터에 학교 번호를 남기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대학에서 이럴 순 없다.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덕선여대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바꿔라. 담당자를 바꿔라. 나 지금 여기 병원인데 병원에 내가 입원해 있는데 내가 퇴원하고 그 행사 갈 거다. 내가 가려는 행사 왜 막냐. 그래서 뭐 정치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고 막 이런 학칙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해서는 막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덕성여대에서 이명박 오세훈도 강연하지 않았냐. 이명박 오세훈은 그럼 정치적이지 않은 거냐. 맞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탄압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어서 안 된다는 말처럼 정치적인 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진보 2013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알겠지만 진보 2012를 거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진보 2010, 진보 2011, 진보 2012, 진보 2013 이렇게 해마다 대학생들이 어디 대학사회 안에서 정말 그냥 학과 공부나 하고 있고 스펙 쌓기 하려고 토익, 토플 공부나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한번 초청을 해서 듣는 강좌예요. 이거는 진짜 대학생들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이어서 안 된다, 진보가 붙어서 안 된다, 막 이렇게 진보적 인사를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대학생이란 20살 이때의 이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신 시대의 최대의 전 폐해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보세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되자마자 아까 종방 얘기하셨는데 정말 모든 공무원 이하 사람들이 과잉 충성을 다하면서 플래시몹을 대법원에서 얼마나 진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쪽팔린 일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프렌치 이런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요. 이런 사실을. 네?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딱 맞는 수준일 수도 있어. 지금 경제 수준 까보면. 그러면서 이 대학의 정말 이거는 유신 시대다. 저는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대학생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건 헌정 파괴잖아요. 기본 아까 이제 유신 이야기도 했지만 유신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헌정 파괴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파괴하는 부분인 거죠. 맞네. 나 저렇게 얘기하고 싶다, 멋있게. 헌정 파괴입니다, 여러분. 개백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폐륜이에요. 이런 어디서 백정 같은 짓거리야.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중립을 취해야 하고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은 예전에 이제 친일 문학 논란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당시에 이제 경향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카프 있잖아요. 예. 카프에다 들이대고서 막 하면서 그때 순수 문학론 막 이러면서 이게 문학론으로 막 번지고 이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순수 문학론을 얘기를 주창했던 사람들은 친일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정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지금도 이런 정책 중립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정책 중립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대학 사회든 한국 사회든 정책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 대학에서는 총장과 보직 교수들. 저는 교수들도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총장과 보직 교수가 학교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어떤 의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정책 견해를 갖고 정책 활동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유신시대 때 학내에 들어와 있던 중앙정보부 요원이 되는 거예요. 학내 사찰을 주 업무를 하고 학생회를 감시하고 학생회를 탄압하는 이런 목적으로 정치가 나쁜 거야? 나쁜 거냐고.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을 대동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우리 그 한국 사회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사실 장관 이하 전부 모든 공무원들은 정책 중립을 취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일선 공무원들은 정책 자유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공무원 노조랑 뭐 교직원들한테는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장관은 나서갖고 정치하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를 소유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왜 학교를 소유합니까? 정치적으로 쓸 텐데. 그래, 얼마 전에 나경원 씨 동국대에서 강연했더만. 그 사람 정치적인 사람 아니야? 뭐 피부 관련 강연을 했나 보죠. 정치적이지 않게. 1억 피부 관리 받으면 피부 이렇게 관리 된다? 비법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정치적이지 않게? 뭐 어쨌든 심각한 정말 공안 정국이에요. 전 이런 시절이 이렇게 빨리 도래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어쨌든 진보 2013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성여대 학생들 힘내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이 학교의 이 개백전 같은 짓거리를 규탄하고 함께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 어휘로 해주세요. 헌정파괴 짓거리를. 우리는 헌정 수호를 하는 활동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보유하고자 하고 또 폭넓혀 가고자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꼭 성사되어서 우리가 정말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이른바 이제 가장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들이 좀 이렇게 공유가 될 필요가 있다. 당장에 이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뭐 창조 경제 이런 얘기를 하고 미래 창조 과학부 그 사람들 창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창조를 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겠습니까? 이 담당자들의 사고력이 풍부한 사고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고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과 사고의 저변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이 돼야지 뭐 창조를 하든 말든지 뭐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금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어요. 아니 무슨 미래창조부 장관이 창조 경제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냐? 자기 부서에 대한 취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종박을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가장 정반대가 되는 종을 하고 있다는 종.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군대, 그죠? 우리나라 군부가 그러한 이 창조와 가장 거리가 먼 그런 기관과 부서는 군대를 들 수 있는데 거기 기본적인 분위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웃으며 하자.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말 많으면 공산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7살 이렇게 크고 있는데 Y라고 하는 그 어린이의 도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왜라고 하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것을 7살 아이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가 되면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쟤는 이상한 아이고.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창조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는 좀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와 견해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민주적 토론이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토론이 제기될 때 사람들이 사리분별력을 기르게 되고 그렇게 사고력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창조를 하든지 말든지 뭐 수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로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만이 갑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창조 경제는 5년 뒤에도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진보 2013 하나의 좀 계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비단 이 진보 2013뿐 아니라 여러 수많은 한국 사회에 정말 다양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전부 다 자유롭게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자기들이 알리고자 하는 바들을 좀 열린 공간에서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그것도 이제 대학에서는 그러한 의견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 경제가 되든 미래 창조 과학을 창조하든지 간에 뭐라도 사단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파이팅!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